단 한마디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내뱉은 한 문장이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폭탄도 아니고 지진도 아닙니다. 단지 강요들이 결과를 이해하는 척 미소 짓는 내각 회의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입니다. 바로 그 무더운 워싱턴의 아침, 도널드 트럼프가 마이크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철강에 했던 것처럼 구리에도 하겠습니다. 50% 기술 보고서도 없었고 전문가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시장이나 동맹국의 사전 경고도 없이 그냥 던져진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죠. 준비도 없었습니다. 절차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미 강제로 밀어붙이던 논리의 반복이었을 뿐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정치 무기로 삼고 관세를 권력의 상징으로 여기며 국제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다루는 태도 말입니다. 그 순간 트럼프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다시 그리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치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단 하루 만에 4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측도 과장도 아닌 실제 측정된 순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은행의 공황이나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자재 구리 때문이었습니다. 구리 가격은 상품거래소 컴맥스에서 무려 13% 급등해 역사상 최고가인 파운드당 $5 9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하고 거친 폭등이었고 그 여파는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모든 모터, 모든 케이블, 모든 구리 기반 부품의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은 보이지 않는 폭풍처럼 퍼졌습니다. 증시는 요동쳤고 생산 부문은 주문을 멈췄으며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비상경보를 울렸고 캐나다의 산업 재무 국방부 장관들의 전화는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은 미국만이 아니라 최대 교역 파트너인 캐나다를 정통으로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정제구리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오타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만큼이나 빠르게 모든 수출 계약을 동결시켰습니다. 선박은 항구에 정박했고 광산업체는 발송을 중단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삭제되었고 테크 리소스와 핫베이 미너럴스 같은 기업들은 물류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파트너는 신뢰할 수 없다. 단순한 반응이 아닌 단절이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폄하했지만 이는 전략적 방역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자신을 일회용 공급업체로 취급한 미국에 맞서 자신도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힘이란 전체 공급망의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는 능력, 결핍 자체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여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업들은 재고 확보에 나섰고 브로커들은 선물 계약을 묶으려 했으며 정치인들은 비상 계획이 있었는지를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미국을 더 필요로 한다는 착각에서 출발하면 모든 불확실성은 곧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구리는 목록의 마지막 금속이 아니라는 것. 트럼프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목재, 자동차에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구리 차례였을 뿐입니다. 다음은 누가 될까요? 아연, 나이오뷴, 실리콘, 이 선택들에 어떤 논리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정치적 편의와 언론 헤드라인을 노린 충동적인 결정이었을까요?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구리 가격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
적어도 당장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위기는 트윗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석 기자회견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외교가 필요하고 신뢰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어휘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구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벽 속 패널 뒤 발 아래 숨어 있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죠. 그러나 이제 그 구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깨진 동맹, 불확실한 산업 미래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경영진과 외교관,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 한 가지 질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세계 경제가 팬데믹과 글로벌 분쟁, 공급망 혼란에서 막 회복하려는 시점에 왜 이렇게 민감한 자원에 대해 무역 전쟁을 일으킨 걸까? 혹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을까? 하지만 미국의 정제 능력은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말입니다. 아무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오직 위대함과 자립을 외치는 애매한 민족주의적 발언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이 창고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자립은 선언이 아니라 계획과 인프라 상호 신뢰로 쌓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트럼프가 구리를 겨냥한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조심스레 발표를 기록했고 장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공간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흔들렸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구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원칙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충동에 따라 내린 결정은 너무 오래 남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그 원칙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이 깨닫지 못한 채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고립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념이나 전쟁이 아닌 동맹국을 밀어내고 세계의 경제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경제 정책에 기반한 고립입니다. 이제 구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현실의 경고를 무시하고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계선이 되었고 그 경계선을 넘은 뒤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더 비쌉니다. 더 느립니다. 그리고 종종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미국 전역이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관세 정책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지. 구리는 더 이상 기술자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삶에 깊이 들어온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것은 가족 예산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되었고 끝나지 않는 집 수리의 이유가 되었으며 소기업의 프로젝트를 서랍 속으로 밀어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꿈들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디아나주에서 멜리사 54세 전기 유지보수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은 자신의 구리선 재고가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최근 입고된 케이블은 단 2주 만에 가격이 거의 20%나 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500 하던 배선이 이제는 $70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지역의 평균 가계소득이 한 달에 $3,000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장애물이고 포기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욕심 부리는 줄 알아요. 멜리사는 자신의 회사 SNS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적자 보고는 아무도 못 버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창은 곧 해소되지 않은 분노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기 기사들, 철물점 사장들, 집을 고치려는 은퇴자들까지 모두 몰려들어 충격과 혼란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소연했고, 어떤 이들은 욕을 퍼부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불만을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작은 도시, 잊힌 동네, 지하실의 임시 작업장에 퍼졌습니다. 남편들이 어떻게든 수입을 만들어 보려 구석에 드릴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그 공간에서
구리는 훨씬 더 깊은 상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언제나 같은 순간에 벌어집니다. 누군가 세상을 법령 하나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마치 위대함이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개념인 것처럼.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경청, 인내, 상호 신뢰 위에 쌓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3형제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잔디깎이용 모터 공장이 잔혹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직원 일부를 해고할 것인가, 적자를 감수하고 시즌을 버틸 것인가. 결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10명이 해고당했고 그중 2커플도 포함됐습니다. 그중 한 명, 헥터 61살, 19살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구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함께 오는 모든 게 문제예요. 불안정성, 두려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은 채 위에서 휘두른 펜 끝에 무너졌다는 사실. 헥터는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결정들은 현장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그것이 바로 이 관세 정책의 가장 비극적인 면입니다. 현실과 대화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저 강요만 한다는 것. 자동차 산업의 이면에서는 전망이 더 암울합니다. 구리는 전기차 모터 제조에 필수적입니다. 차량 한 대당 약 80kg의 구리가 들어갑니다. 이는 곧 구리 가격의 사소한 변동도 매달 수천 대를 생산하는 대형 자동차 회사들에겐 재앙적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모두가 출시를 미루고 목표를 재설정하며 일정을 다시 짜기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CEO나 주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47살 이혼한 남성. 첫 전기차를 사기 위해 2년간 돈을 모아온 그 사람은 이제 그 꿈을 접어야 합니다. 62세 여성.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길 꿈꾸었지만 이제는 프로젝트 비용이 30% 올라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세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벽입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사실은 그 벽이 그것을 지지한 엘리트를 치지 않고 그 정책을 박수쳤던 평범한 국민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립이라는 수사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누가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나라가 스스로 모든 걸 생산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약속은 중대한 사실 하나를 무시했습니다. 인프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정제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 구리 재련소는 유세장 천막처럼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 남는 것은 부족함, 높은 비용, 그리고 끝없는 좌절감뿐입니다. 지금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 내 구리 가격은 런던 금속거래소 가격보다 최대 25% 더 비쌉니다. 이 격차는 편법과 비정상적 수입 루트를 낳았습니다. 기업들은 절박하게 규제를 우회하려 들고 더 비싼 경로로 들여오거나 품질이 낮은 공급업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이 시작됩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우리는 더 위험한 환경을 만들었고 주권을 위해 즉흥성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애국심 아래 산업을 지탱하던 기술 기반을 스스로 희생했습니다. 결과는 현실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주민이 집 전기 배선을 교체하려 할 때 작년보다 $40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애리조나의 은퇴 여성 월 수입이 $1,300. 이제는 에어컨을 켜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전기세가 이미 $5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루이지애나의 싱글파더. 학교 다니는 아이 둘을 둔 그는 느린 인터넷을 한 달 더 유지할 것인지 새 공유기를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 지표에선 보이지 않지만 매일 수백만 시민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는 진짜 선택입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결정들이 나오는가?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해하고 싶다면 한 가지 분명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인생 궤적을 아는 것, 그들의 심리적 특성, 집착,
방식, 그리고 모순을 이해하는 것. 그것만이 왜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삼았는지, 왜 시진핑이 인내와 국가 통제를 기반으로 경제 전략을 짰는지를 진짜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 댓글에 특별한 이북을 올려두었습니다. 글로벌 판도를 바꾸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은 자료입니다. 헤드라인 뒤에 인간들을 깊이 있게 파헤치며 지금을 더 똑바로 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역사가 전쟁이 아닌 단 하나의 물류 결정으로 바뀝니다. 항상 소음이 순간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조용히 항로를 바꾸는 바의 한 척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정제 구리를 공급하던 최대 수출국 캐나다가 그 항로를,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출 지도는 다시 그려졌습니다. 입항지는 대체되었습니다. 미국 도시로 향하던 공장 제품들이 이제는 요코하마, 부산, 상하이 항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존이 전략으로 바뀌었고 관습이 메시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이렇게 기술적인 조정처럼 보이는 결정이 세계 질서의 균형을 흔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하나의 전체 가치 사슬을 구성합니다. 무역협정, 에너지 시스템, 기술 인프라 전반이 이 금속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원자재를 아시아에서 정제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혁신, 연결성,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누가 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 중심에 있었던 미국은 이제는 주변에서 그 변화를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양국 간 갈등처럼 보였던 사건은 이제 훨씬 더 깊은 재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단 한 번의 결정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투자자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광산에 더 예리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공급망이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결정권의 특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최대 고객의 지위를 잃으면 납기일 협상력도, 가격 우선권도, 우선 대우의 자격도 함께 잃습니다. 그리고 이 줄, 즉 구리 수요 시장의 경쟁 대기열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구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로 이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 풍력 터빈, 데이터 센터, 5세대 통신망, 전기차까지. 이전에는 흔한 금속이었던 구리가 이제는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식 연설에서 장관들은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18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철도 터미널이 새로이 발표되었고 신규 세관 창고가 건설되었으며 아시아 시장 전용 물류 허브들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단 2달 만에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정제 구리가 오사카의 공장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질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쩔 것인가? 워싱턴의 누군가가 정말로 캐나다가 그 50% 관세를 그냥 참고 넘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최대 무역 파트너가 다음 정권을 기다려줄 것이라 기대한 걸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다리가 불신이라는 녹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캐나다의 선택은 반응이 아니라 단절이었다는 점입니다. 계산된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단절. 왜 가능했을까요? 캐나다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약서에 미국 달러가 아닌 아시아 환율이 기준이 됩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의 국경을 중심으로 짜여졌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세계 반대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각 변동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변화의 깊이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급업체가 돌아올 거라고, 재고가 다시 채워질 거라고.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캐나다는 이미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역이 되기로 결정한 자에게 돌아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거리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컨소시엄이 투자한 새로운 구리 가공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토론토의 증권거래소 전광판에는 과거 미국 중심이던 회사의 중국계 펀드가 투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거리 곳곳에는 이런 광고가 보입니다. 미래는 아시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단지 미국이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현실이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절의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미국 소비자, 산업 노동자, 이제 더 멀고 비싼 경로로 구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가, 아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이 전략적 무관심의 대가를 함께 지불하게 되는 걸까요? 50%의 관세는 단지 계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쌓아온 신뢰를 녹여 없앴습니다. 그리고 신뢰란 계약서처럼 펜으로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 명확함, 존중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미국-캐나다 관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위기가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선호 고객의 지위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급자를 대체할 구체적 계획도 없었습니다. 동맹국을 자신의 연장선처럼 취급하는 태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자신만의 이해관계, 자신만의 한계, 자신만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펼쳐진 이 장면은 복잡합니다. 한쪽에는 더 다양하고 탄탄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말로 대응하며 수출입 통계에서 중심성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기업들, 현장 노동자들, 소비자들. 그들은 너무 빠르게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변하는 현실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비판적 의식과 확실한 정보, 열린 대화만이 우리가 맞이할 거대한 변화들을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턴, 러셀이라는 생산관리자, 57살, 산업용 모터가 거의 40년 동안 조립되던 그 오래된 생산 라인의 텅 빈 선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그 공장에서 키워냈던 그는 이제 아무도 답해주지 못하는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을 중심으로 쌓아온 삶을 어떻게 다시 조직할 수 있을까? 그건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나사와 용접, 파이프 코일, 도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일에 대한 것,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복도에서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더 이상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도피였습니다. 계약에서 도망치고 책임에서 도망치며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 대형 장비 업체들, 건설사들, 전력 회사들이 이미 설비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매는 취소되었고 확장 계획은 동결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조용히 운영센터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구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금속의 부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짜 핵심은 구리가 상징한 신뢰의 붕괴였다면, 그동안 당연시되던 확신들, 자원이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 가격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는 기대, 공공의 발언과 산업 현실 사이의 일관성,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는 것은 임기응변입니다. 절박한 결정뿐입니다. 뉴저지에서는 한 지역 병원이 비상발전기 설치를 미뤄야 했습니다. 공급된 전선이 30일이나 늦게 도착했고 가격은 22%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주립학교가 모든 교실의 냉방 설비 프로젝트를 접어야 했습니다. 지방 전력망이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며 재구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 그 비용은 당초 예산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은 어떨까요? 구리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는 모른 채 모든 것이 비싸지고 불안정해지고 이상해진 것을 체감하는 시민들. 그들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깜빡이는 전등, 끝나지 않는 공사, 도착하지 않는 기계 뒤에는 끊어진 하나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공급자와 유통업체, 기업과 정부, 정치적 결정과 현실의 결과를 잇던 그 선이요. 시카고에서는 루이스라는 냉동 기술자 62살, 일주일에 고객 4명을 잃었습니다. 다들 내가 시간 끄는 줄 알아요. 근데 가격표가 사흘마다 바뀌는데 내가 어떻게 견적을 내요? 그의 좌절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보이는 현실. 피닉스의 한 작업장 한켠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클라라 51살, 수제 조명기구 작업장을 운영하는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자신의 제품 카탈로그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명의 기본 소재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고 공급업체는 이제 선불 결제와 최소 500개 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협상도 해봤고 대체제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같은 결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빛이 달라요. 색이 달라요. 촉감도 달라요. 단순한 전선이 아니에요. 그건 작품의 정체성이에요. 이 말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기술, 기억, 감정이 겹겹이 쌓인 소재는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리는 단순한 전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프로젝트, 작은 소명, 직업의 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재는 단순히 지연이 아닌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기다리는 수많은 가정, 구형 장비로 진료를 이어가는 병원, 예전 세계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공사업들, 그 모두는 멈춰 서 있습니다. 그 해답은 기다리는 눈빛에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전화, 변명으로 가득 찬 이메일, 그리고 실행의 문제가 아닌 출발점의 문제를 감추려는 관료주의에 정치적 결정이 공급의 본질을 바꾸는 순간 피해자는 단지 수입업자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공급망 전체에 스며들고 학교 예산을 흔들며 병원 일정을 뒤흔들고 삶의 흐름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급 위기가 아닙니다. 가능성 자체의 재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는 소리 없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화려한 뉴스도 없고 거리의 시위도 없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가진 누군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담론은 여전히 위대함, 자립, 주권이라는 슬로건에 기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립이 원자재 없이 가능한지, 어떻게 주권이 붕괴된 산업 기반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위대함이 실행과 단절된 약속 위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이 멈춰 서 있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앙 집중을 피했고 의존을 줄였으며 선거용 허세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자원이 아니며 한번 잃으면 가장 복구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세계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이상 가장 가까운 동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미국,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 5년간의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가장 안정적인 기반일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 미네소타주 쿠퍼 트랜스미션, 농촌 전력 변전소 유지보수 전문 기업이 전례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장난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한 구리 도체 비용이 주정부와 맺은 계약 총액을 초과한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서비스를 완료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사업을 물려받은 남매는 지역사회를 존중해 계약을 이행했지만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월 단위 조정 조항 없는 공공계약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 그로 인해 모든 계약을 잃게 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이건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국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기업, 견적을 거부하는 기술자, 구리가 이제는 사치품이 돼버려 공공조명을 현대화하는 걸 포기한 지방정부. 점점 더 보장되던 것이 취약해지고 일상이 예외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국의 무관심입니다. 마치 이 나라가 너무 마취된 듯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결정의 과잉 때문에 기반 인프라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이 위기가 얼마나 넓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인 레드 미라제는 테마 카지노 중 하나의 일시적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기술적 보수. 그러나 퇴사한 직원이 유출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앙 냉방 시스템이 교체 불가능한 수입 부품의 공급 차질로 작동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 부품의 공급 업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으며 국내 구리 가격이 최종 제품 가격의 40%를 넘어서자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생산해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조차 움츠러들고 있다면 아칸소의 공립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멕시코의 보건소는, 조지아의 커뮤니티 센터는 해답은 행간에 미세한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에어컨 없는 교실을 그냥 유지하기로 한 결정, 구리 케이블 대신 품질이 낮은 알루미늄 케이블을 쓰는 선택,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를 그나마 그것밖에 없으니 그냥 수령하는 현실. 이러한 환경에서 더더욱 보이지 않는, 하지만 치명적인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제도적 신뢰의 부식기입니다. 국민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감지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때 그들은 범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거의 지목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기술자가 비난받고 학교장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지방정부는 무책임하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누구도 위를 보지 않습니다. 수개월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서명한 결정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무너지는 동안 민간 부문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언제나 그래왔듯 불확실성의 시대에 해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수입선 답변화가 아닙니다. 아예 미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알크스텍 통신 및 디지털 인프라 솔루션 제공 기업은 전자부품 부서를 대만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이후 미국 내 생산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것. 간결한 보도자료에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지 경제 이념을 떠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투에 동의하든 말든 그 말은 중대한 신호를 줍니다. 기업들은 애국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합니다. 그들 없이는 산업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들 없이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노하우가 사라집니다. 적응력, 축적된 경험이 함께 사라집니다. 과장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2025년 하반기 이후 중대형 기업 120곳 이상이 공장 전체 또는 일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39곳은 이미 아시아 공급업체와 협업 중이고 27곳은 라틴 아메리카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13곳은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공식 연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축하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침략이 아니라 포기에 의해 국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이 서서히 비워지는 느낌, 가능성이 불가능으로 이동하는 이 감각, 예측 가능하고 기능적이며 안정적이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그 감각. 캔자스 주 위치타, 벨이라는 남성 63살, 35년간 방사선 기술자로 일해온 그가 최근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근무하던 병원은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신형 CT 장비 2대를 주문했습니다. 의료산업 기준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 오래된 모델들을 대체하기 위한 필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내부의 작은 구성 요소들, 고주파 에너지를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정된 구리 전도체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공급업체는 비용과 납기 압박 속에 그대로 납품했고 곧 보낼 예정이라는 확답 없는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베리는 즉석에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부품을 재조립하고 회로를 수동으로 조정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실험실에서 지낸 후 그는 결국 장비를 작동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박수도 인정보상도 아닌 추가 장비 투자는 무기한 보류된다는 행정 통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리는 이 모든 일이 점점 정상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불안정이 정상화된 걸까요? 언제부터 임기응변이 시스템이 되었을까요? 이제 구리는 희소하고 비싸고 불안정한 자원이 되어 결정을 회피하는 핑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직 재편이라는 말로 위장된 예산 삭감, 인재 재배치라는 이름의 해고, 온화한 말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미국은 이제 품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시청이 시민들에게 전기버스 도입 계획에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2025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차량은 이미 도착했지만 충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구리가 없었습니다. 국내 공급업체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했고 납기일은 한 달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도시는 배출가스 감축과 도시 이동성 현대화를 약속했지만 결국 여러 노선에서 디젤 버스를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장 가난한 지역 주민들이 치렀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노동자들, 학생들, 서민들이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지 않은 약속에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지금 수많은 시장들과 주지사들이 겪고 있는 감정입니다. 관세를 부과한 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설명해야 합니다. 왜 학교에 에어컨이 없는지, 왜 도로 표시가 흐릿한지, 왜 공사가 멈췄는지. 그리고 매듭은 워싱턴에서 묶였지만 목이 조이는 건 자신들의 마을이라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를 지지하는 이들은 여전히 산업 독립이라는 암기된 구호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케이블이 도착하지 않을 때 그게 독립입니까?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태양광 패널이 수주째 꺼져 있을 때 그걸 독립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주 산 호아킨 밸리의 한 이민자 공동체는 저비용 주거 전력을 위해 태양광 협동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희망, 자립, 재건을 향한 집단의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역 자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버터 태양광을 가정용 전기로 바꾸는 장비에는 구리 부품이 빠져 있었습니다. 관세로 인해 통관이 지연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반사하지만 아무것도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동체 주도의 지속 가능 프로젝트들이 경제를 봉쇄하면 강해진다는 착각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무도 이 힘의 과시가 오히려 취약함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관세라는 벽은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전역을 자기 고집의 결과에 노출시켰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은퇴한 노인 러너드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옛 동료들이 자금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모습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흔한 살에 그는 작은 정비소를 돌며 오래된 부품을 현대 시스템에 맞게 개조해주는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간을 손가락으로 밀고 가는 시계 바늘이라 부르며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한번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걸 반복하려는 건가요? 가슴만 쾅쾅 두드리면 멋져 보인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가 말한 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미국을 고립시킨 보호무역, 이미 거대한 위기를 더 비극적으로 만들었던 그 시대의 착각.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의도의 위기입니다. 조율의 부재입니다. 의도와 결과를 잇는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이 단순한 회복력 그 이상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경제 정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적 소진 상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명령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따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침묵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기반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움직임들입니다. 직거래로 생산자와 연결되는 공동체, 자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든 동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지친 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조용한 자기 방어의 움직임 속에 변화의 시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것도 법 개정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해지는, 그러나 여전히 천천히 진행되는 무기력의 해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까? 라는 질문 대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선언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일상을, 소비 방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실리지 않는 용기, 그러나 미래를 가장 깊이 바꾸는 바로 그 용기.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마침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는 질문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도록 허락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중요함을 넘어서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어떤 위기도 운 나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모든 부족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모든 희생에는 그 희생을 요구한 이름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념적 구축, 전략적 이해관계, 정교하게 다듬어진 야망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단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사, 가족사 속의 상처, 권력 투쟁의 반영입니다. 그 투쟁은 그들이 자리를 얻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의 삶을 깊이 파고든 무료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표면을 넘어서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들의 과거를 이해한 자는 현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읽을 수 있는 자는 미래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불편함이든 안도감이든 분노든 명료함이든 그렇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당신처럼 자동 운전 모드로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이 왜곡된 시대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 갑니다. 더 많은 질문과 함께, 더 많은 경청과 함께, 그리고 괜찮은 척하지 않겠다는 용기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